매매 효력입니다. 그죠? 자, 1번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그죠? 가번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재산권을 당연히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는 거고요. 우측에 나번 보시면 목적물의 인도가 나와 있는데, 물론 매매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뭐냐면, 자, 매매 계약을 하고 아직 인도하기 전이라면 누가 점유하고 있겠어요?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겠죠. 따라서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누가 갖냐면 매도인이 가져요. 같이 기억해 두시는데, 따라서 매도인은 과실을 소취하기 때문에 이자는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후에는 누가 점유해요? 매수인이 점유할 테니까 매수인이 뭘 수취해요? 과실을 수취할 거고요. 따라서 인도 받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매수인은 뭘 져야 돼요?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는데, 인도 받기 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이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답은 동시이행관계다. 당연하죠. 매매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니까요.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나와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따라서 이 담보책임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요. 또 양이 많으니까 두세 문제 정도 나오면 우리가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뭐 자세히 한다 그래서 문제를 맞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 라는 전제에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몇 가지 좀 연습을 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담보 책임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뭐는 져야 돼요? 담보 책임은 져야 된다. 첫 번째 기억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담보 책임을 지냐면은 일단 두 가지예요.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이라면, 모르고 샀다면 당연히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 푸다가 선의 매수인은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죠? X라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악이라면 알고 샀으니까 당연히 담보 책임 묻지 못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이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됐다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요 네 가지, 세 가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뭐 짧으니까 바로 암기하죠. 그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 몇 가지만 좀 더 해보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 따라 만약에 매수인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권리의 하자는 1년이고요. 물건의 하자는 6월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앞날로부터 1년이고 매수인이 악이라면 알고 샀으니까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일 거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선이고 무과실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니까 앞날로부터 6월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거는 1년, 6년, 6월 이 숫자를 바꾸진 않아요. 앞에 말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이면 몰랐으니까 앞날로부터 계산하고 악이면 알았으니까 매매 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그러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여기까지 꼭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제가 어디까지 정리해 드린 거냐면은 교재 398페이지까지 399페이지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판례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 둔 거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99% 끝난 거예요. 근데 1%는 뭐 할 거냐면 3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갑소유 A 건물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을이 이 건물을 뭐 했냐면 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다 매순이 된 거죠. 첫 번째 생각해 볼 거. 그럼 갑을 우리가 뭐죠? 채무자고 을이 누구죠? 채권자죠.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거. 병이 아파트를 경락받고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더니 보일러 소리가 이상해요. 갑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그 보일러 소리가 이상한데 라고 깝죽대면 갑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갑은 스스로가 원해서 판 사람이 아니라 돈을 못 갚아서 아파트를 뭐한 사람이에요? 날린 사람이에요. 따라서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점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권리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갑 채무자가 완전 거질 가능성이 있죠. 만약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 아파트에 경매됐겠어요? 그래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권리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만약에 채무자가 완전 거지면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그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첫째, 경매에 있어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 부담한다. 끝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 당연한 겁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보실 필요 없는 부분이고 6번 하자 담보 책임은 동시행 관계다. 왜요? 매매계약이 쌍무계약이니까. 7번 담보 책임에 관한 특이야.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매매계약은
다 100% 임의 규정이에요. 담보 책임도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담보 책임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담보 책임 뭐 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죠. 그죠? 박스가 나와 있는데 이 박스를 보실 때도 아까 말씀드린 요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머릿속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끝이죠. 넘겨보시면 3.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가 있다. 매도인이 인도할 때까지요. 그 다음에 매수인 의무. 당연한 것들이 나오죠. 1.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각 대금 지급 시기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왜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박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니까. 2.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현 주소이지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 장소에 지급할 수가 있고요. 다 대금의 이자 아까 했죠, 그죠?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이자를 못 받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그 결과 뭘 지급해야 돼요?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요. 대금 지급 거절권 해가지고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 범위에서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도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수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대금에 대해서 공탁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매매 마지막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환매가 나와요. 이 환매에 대해서는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엽적인 것은 물론 이 부분도 볼 필요 없고 필요한 거면 보는데 먼저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고요. 양도담보에 기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그 원인을 양도담보라고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매도담보가 돼요. 따라서 매도담보란 뭘 말하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매도담보고요. 매도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 완전히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갑이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을이 안 돌려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담보의 경우는 반드시 뭐가 확보해야 되냐면 나중에 돈을 갚고 돌려받는 방법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환매고요. 그게 뭐냐면 재매매 예약인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뭐라고요? 매도담보다. 따라서 나중에 돈을 갚고 돌려받는 방법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뭐죠? 환매고 그게 뭐예요? 재매매 예약이에요. 따라서 환매든 재매매 예약이든 매도담보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능은 뭐겠어요?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내용에 나와 있겠죠. 근데 내용 중에 이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자,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매도담보가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환매는 거의 안 쓰이고요. 뭐만 쓰이냐면 재매매 예약만 쓰여요. 왜냐면 환매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첫째, 환매는 동시에 해야 합니다. 뭘 동시에 하냐면요. 계약도 동시에 해야 되고 등기도 동시에 해야 돼요. 이 환매 등기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거든요. 참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해야 돼요. 또 매매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관한 부기 등기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해야 돼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굳이 동시에 할 필요가 없고요. 재매매 예약은 무슨 등기를 하게 되냐면 가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환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아무 길어도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기간 자체를 연장시키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 5년이라는 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함부로 뭐 하면 안 돼요? 환매 설정하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5년 내에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된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아무런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무엇을 주로 쓰이냐면 재매매 예약을 주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매도 담보를 설정하면서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환매고 재매매 예약이다. 환매는 부기 등기 방식으로 하는데 특징이 있다. 첫째, 동시에 해야 됩니다. 계약도 동시에 하고 등기도 동시에 하고요. 또 환매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5년 넘지 못하고 동산은 3년 넘지 못하고 무엇도 안 되죠? 연장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가등기로 하게 되는데 재매매 예약은 굳이 동시에 할 필요도 없고 기간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주로 실무적으로는 재매매 예약이 더 많이 쓰인다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되 전혀 읽어볼 필요가 없는 부분은 뭐냐면 404페이지 하단부터 405페이지까지는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지엽적인 거고요. 한 번도 출제된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냥 넘겨보시면 406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교환이 나와요. 양이 굉장히 적죠. 자, 의의는 일단 뭐예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또 다른 재산을 이전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뭐예요? 교환이에요. 끝이고 교환의 효력은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교환이 나오면 좀 까다로워 하시는데 매매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교환도 뭐죠?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끝인 거죠. 그 다음 이제 제3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가 나와요. 자, 618조를 보시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나오는데 임대차의 객체는 목적물, 목적물 뭐란 얘기죠? 물건이란 얘기죠. 물건.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또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그것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요. 건물이라면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 주택일 수도 있고 업무용 건물, 상가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제외 나머지 기타 건물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은 물건 중에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특별법인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물건 중에 상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보호하는 뭐죠? 특별법인 거예요. 따라서 주택과 상가를 뺀 나머지 것들은 다 무엇에 의해서 규율되냐면 민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예요. 임대차의 원칙은 민법이라는 점이에요. 자,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있고요.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가지고는 모든 임대차를 무조건 주택임대차로 풀어 제껴가지고
다 틀리는 일이 발생해요.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많이 나와봐야 2문제, 작년, 재작년은 계속해서 한 문제씩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이다 보니까 4-5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한 문제 때문에 4-5 문제까지 싹 틀리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문제가 거지같이 잘못됐다라고 따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물건 중에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뭐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따라서 예외적인 것이니까 주택이란 말이 나와 있어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거고요. 주택이란 말이 안 나와 있다면 뭘 가지고요? 민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그냥 틀려. 임대차는 최단 기간 2년을 보장한다? 그러면 맞대요. 왜요? 주택임대차에서 그러니까. 아니죠. 주택만 그런 거예요. 최단 기간 2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원칙이기 때문에? 민법이 원칙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임대차가 나오면 무조건 주택임대차로 그냥 대가리 들이밀지 마시고 목적물이 뭔지를 한번 확인하셔서 무슨 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해에 대하여 차임을,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라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예요. 따라서 임대차와 사용대차와 구별하는 기준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돼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 보시고 성질까지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 50에 보신 2번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뭘 떠올리시면 안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떠올리시면 안 돼요.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대항력이 없고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니까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뭐가 없겠어요? 물권적 청구권도 없겠죠. 잊지 마셔야 되겠죠. 따라서 임차권은 대단히 취약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만약에 임차권자가 등기를 하고 있다면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뭘 인정해 주냐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 있고요. 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없지만 등기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있다면 강의 배제 청구권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태도예요. 이 부분 중요하시고 뭐가요? 원칙이 중요해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3번 처분 가능성. 처분할 수 없다. 임차권을 처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된다. 왜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니까. 4번 임차권 존속 보장 하지 않는다. 2년 보장되고 1년 보장되는 것은 특별법 문제지 임차권은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임대차의 성립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쌍방 간에 합의가 있고 대상은 목적물은 뭐죠? 물건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항상 조심할 것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꼭 임대인 소유물일 필요는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이죠. 자, 자꾸 틀려주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재미를 붙여서 잘 내는 부분이에요. 일단 존속기간에서 최장 기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무제한이에요.
영구무한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인데요. 2014년도 작년이죠.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을 위헌 판결해버렸어요. 그래서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제는 최장기간은 무제한이고요.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작년에 나올 줄 알았어요. 작년 판례니까. 근데 안 나왔다면 올해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다만 갱신을 했을 때는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만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단기간입니다. 최단기간은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1년이다 2년 이런 거 보장기간이 없고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아주 잘 내는 부분이에요. 자, 임대차는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몇 개월이요?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 지나면 임대차 계약 경기가 종료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교재 409페이지, 410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411페이지 오시면 이제 임대차 효력에 나와 있는데 1번 임대인의 의무가 나와요. 자, 우리가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면서 이런 말씀 전해드렸어요.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지만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 간접 지배권이니까 타인의 협력이 있어야 비로소 뭐죠? 만족을 얻는다. 따라서 1번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가 있고요. 2번 고장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선을 해줘야 되고요. 3번 누가 방해하고 있다면 그 방해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이틀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넘겨보시면 4번 담보책임 나와 있죠. 물론 민법은 뭐예요? 유상계약이니까 담보책임의 민법 규정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준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는 솔직히 지금까지 다 봤던 판례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2번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1번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멋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용법으로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나번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는데 뭐 하면요? 등기라면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것이 뭐죠? 양가로 A예요. 따라서 등기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B 해가지고 토지 임차인이 자신 소유 건물을 만약에 등기했다면 임차권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비용 상한 청구권 해가지고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좀 읽어봐야 돼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됐거든요.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 상한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하냐면요, 지출한 때 바로 청구합니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는 거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해요. 비교할 것은 뭐냐면요,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인데 점유자는 필요비를 언제 청구하냐면요,
반환시 청구예요. 세 가지가 헷갈릴 수 있겠죠. 자,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 시.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임대차 종료 시. 점유자는 필요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 시. 세 가지를 헷갈리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척 기간에 제한인데 이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을 인도한 때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되고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없고요. 4번 이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무엇도 행사할 수 있겠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겠죠. 이건 우리가 유치권 할 때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에서 A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고 우측에 B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넘겨보시면 416페이지 상단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할 것만 정리해 볼게요. 먼저 복습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용익물권에서 지상권을 배우면서 어떻게 배웠냐면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상권 설정자가 싫다 거부하면 이제 지상권자는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거부하지 못하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비교할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전세권이죠. 전세권의 경우에는 갱신 청구권 없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없어요. 다만 전세권자가 동의를 얻어서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이 부속물에 대해서는 사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됐죠. 그죠? 자, 이게요. 임대차에는 다 있다. 그죠? 임차권. 만약에 임차권자가 토지 임차권자라면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임차권이 건물 등의 임차권자라면 이때는 전세권자와 마찬가지로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함께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만 판례로서 하나만 좀 추가할 것은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토지 임차권자가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어서 해지 통고받았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뭐 할 수도 있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누가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는 이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요 판례 하나만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자, 이제 416페이지 하단에 임차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1.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후불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세면 월말, 연세면 연말에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차임 증감 청구권 인정이 됩니다. 특히 A번 같이 아무런 고의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됐다면 그 범위에서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B번 경제사정 등으로 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차임 증감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에서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 담보 물권에서 ABC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간단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차임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했으면 이게 법정 저당권이에요. 만약에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했으면 이게 뭐죠? 법정 질권이에요. 간단하죠? 다시 한번요.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법정 저당권이고 임차인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는 것은 뭐가 되죠? 법정 질권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차임지급 연체와 계약의 해지가 나와 있는데 임차인이 만약에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예요. 2월이 아니라 뭐죠? 2기입니다. 그 말은 2월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2주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번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 줄 의무가 있고요. 3번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은 금지가 되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요. 5번 이러한 의무는 임차인이 연대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겨보시면 이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나오죠. 일단 의에 나와 있고 민법의 태도가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는 없다. 자유롭게 전대할 수는 없다. 양도하거나 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임차권에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가 나와 있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동의 있는 임차권 양도인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넘겨보시면 전대차 해가지고 동의 없는 전대차와 그 다음에 우측에 동의 있는 전대차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시험에 잘 나는 것은 뭐냐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잘 내고요. 저는 그냥 순서당 동의 없는 양도와 동의 없는 전대를 따로 쓰고 있지만 같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만약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병에게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첫째, 동의가 없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조심할 것은 유효하다는 말은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지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죠. 따라서 유효하니까 을은 병에게 뭘 부담해야 돼요?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어떤 책임이요?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 동의를 못 받는다면 을은 병에게 담보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동의 없는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입니다. 다만 병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대항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한다면 나는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갑은 간접 점유자거든요. 따라서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 필요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점유권 좀 보셔야 돼. 따라서
을이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양도 전대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간접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물론 무엇을 이유로는요? 소유권을 이유로는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 물론 가능하지만. 세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병한테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갑의 입장에서 을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고 전대한 것이니까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첫째,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고요. 셋째,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있지만 침탈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무엇도 청구하지 못하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보시기 바라고. 이제 420페이지 오셔서 이제 421페이지를 볼 거예요. 뭐냐면 나번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예요. 자, 동의를 얻은 경우죠. 그죠? 동의를 얻은 경우.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을이 임차인. 갑은 누구예요? 임대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고 병이 새로운 뭐가 되겠어요? 임차인이 되겠죠? 따라서 동의 있는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인데 이때 임차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대인이라고 하고요.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공부하실 때 조심할 점 뭐냐면 교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해요.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엽적으로 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자고요. 자, 병은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인 거예요. 따라서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을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갑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얻었다더라도. 다만 병이 살고 있는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므로 의무는 갑에게 뭐죠? 직접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이해집니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칙적으로 뭐는 없어요? 권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의무만은 뭐예요? 직접 부담하는 거예요. 차임, 월세. 을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갑에게 주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법은 뭐라고 했느냐면 갑에게, 임대인에게 차임을 직접 주라고 했어요. 만약에 임대인에게 주지 않고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면 그 사실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아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넘겨봅니다. 자, 이제 422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보증금과 권리금이 나와요. 의 및 성질, 보증금 계약. 자,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으로서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 계약입니다. 3번 효력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게 되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목적물의 반환과 임차 보증금 반환은 뭐죠? 동시 이행 관계예요. 자, 우측에 판례가 나오고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보증금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뺄지 말지 깔지 말지는 임대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연체 차임에서 충당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우측 하단에 보시면 권리금이 나와 있죠. 일단 권리금은 임대인이 뭐 하지 않습니까? 반환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한번 보시되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확실하게 기억할 것은 뭐예요?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임대차에 뭐가 나오냐면 종료가 나와요. 1.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종료가 됩니다. 2. 해제 통고예요.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죠.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첫째, 아가 있습니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자, 이런 얘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제가 해외로 이민 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2년 계약을 하면서 약정에 단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놨는데 제가 실제로 뭐 하게 됐냐면 이민 가게 됐어요. 그때는 해지가 아니라 해지 통고예요. 따라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 것이니까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1월 지나야 소멸되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임대인이 행사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갱가가 바로 도멸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입니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제인이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때도 임대인이 하는 거니까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있어야 임대차 계약갱가가 종료가 되지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사유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한번 바로 소멸하는 것이 총 뭐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하고 동시행관계고 유익비 상환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측에 9번 임대차는 강행규정입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임의규정 중에 몇 가지 있지만 실제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